매거진.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2016년 1월 6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고광헌 전 한겨레신문 사장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따르면 어휘와 표현력이 부족한 사람은 여러 단계의 논리적 추론이 필요한 경우 서로 다른 사회현상 사이의 인과관계나 상관관계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이 조직을 이끌면 망한다. 이런 취지로 말한 바가 있다. 유시민의 맥락과 비슷한 사례가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다. 자기 역사를 갖다가 갈기갈기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으면 자기 역사라는 게 역사 따로 개인 따로가 아니라 자기의 일부다. 자기의 혼을 형성하는 기본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긍지도 자신감도 없고 그렇게 되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네, 이런 말이었다. 그러면서 고광헌 전 한겨레 사장은 부디 준비한 원고를 읽어라. 이렇게 박 대통령에게 주문했습니다. 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 연봉이 공개됐지요. 2억 1,201만 원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고 구속 기소했습니다. 경찰은 군부 독재 이후 29년 만에 처음으로 소요죄를 적용했지만 검찰이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입니다. 정부의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 초안 발표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대타협을 봤던 한국노총, 오는 11일에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서 대타협 파기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을 몰아내기 위한 주민소환 불법 서명부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자, 그런데 불법 서명부가 작성된 공장 부지, 여기는 홍준표 지사 선거 캠프 출신인 박치근 프로축구 경남FC 대표가 공동 소유주로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야당이 제안한 지역구 의원수 253석과 선거 연령을 18살로 낮추는 절충안을 이번 총선부터 적용하면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 연계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 개혁과 노사정 대타협, 한중 FTA에 더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 정부에서는 손도 대지 못했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잘한 건데 할머니들이 억지를 쓰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메르스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연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자 노동조합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새싹당 콩차를 매일 아침 정말 간절히 마시면 전 우주가 나서서 도와줍니다. 당신을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달성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하는 정신을 차리고 전체를 다 마시면 그런 기운이 옵니다. 새싹당 콩차, 남자의 시간을 충전하세요.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런 민주주의를 하라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인터뷰 혹은 성명 발표를 통해서 현장의 생생한 육성을 통해 이슈를 접하는 시간입니다. 새누리당 이재호 의원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모처럼 입을 열었는데 4.13 총선에서 180석 이상도 확보할 수 있다는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예상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재호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한 당에 과반의 표도 줄까 말까인데 180석이나 200석을 줄 국민이 어디 있느냐라면서 일축했습니다. 이재호 의원이 모르는 180석 이상을 얻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김무성 대표는 알고 있는 것, 갖고 있는 것 아닐까요? 한편 한일 위안부 협상 결과와 관련해서는 재협상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번 협상을 공개적으로 잘된 협상이라고 평가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 맹비난했습니다. 이재호 의원 발언 들어보시죠. 근데 반기문 총장은 올바른 용단이었다, 이거 잘한 협상이었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내 솔직한 심정 그거를 볼 때 유엔 사무총장 입 닫고 가만히 있지. 아직 한일 관계가 완전히 매듭도 안 짓고 그 문제도 정리도 안 됐는데 그걸 먼저 그렇게 평가하고 나서면 그게 유엔 사무총장이라서 옳지 않다. 난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아직 이게 매듭이 안 졌잖아요. 안 져졌죠. 안 져졌. 일본인이 온 것도 아니고 무슨 소녀사이 왔다 갔다 한 것도 아니고 서로 해석이 다른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국 외교부하고 일본 외교부 해석을 서로 다르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그걸 지지하고 나섰다고 하는 거는 이게 올바른 그 판단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요. 내 생각은. 조금 경솔한 행동, 섣부른 행동이었다, 이런 우려가 드시는 거군요. 아니, 지금 아주 완결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뭐 어느 게 잘했다고 들고 나오고 그러면 되겠어요. 혹시 오히려 일본으로부터 더 이상 이제 완전 손 털게 만드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일본 도와준 셈. 박원순 서울시장이 야권 분열 상황에 대해서 선거 전에 당연히 통합,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혁신의 큰 틀에서 경쟁할 수 있지만 반드시 통합해야 한다. 통합은 필승이고 분열은 필패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만고의 진리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과 안철수 신당의 친노 심판론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주한일본대 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을 철거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아침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녀상이 평화의 소녀상 이전 문제에 관련해서 정부가 이 관계단체 등과 협의해서 적절히 노력하겠다. 지금 이게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께서 같은 견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걸 설치한 것이 정부가 설치한 게 아니고 뭐 사회 단체들이 이 군위안보 할머님들과 함께 만든 것인데 그걸 뭐 정부가 일방적으로 또 철거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헌을 이야기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개헌에 참여해서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밝힌 것입니다.
교통방송 라디오 열린 아침 김만음입니다와의 인터뷰 뒷부분에서 밝힌 것인데요. 뷰스앤뉴스 해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그의 사견일 수도 있지만 더민주를 탈당한 상당수 비주류의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으면서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야당 혼자서는 단독 집권이 불가능하니 총선 참패 후 여권의 이원집정부제 개헌에 동참하면서 연정 형식을 빌어 장관직 등을 나눠 갖는 생존 방식을 택하자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민당 장기 독재 체제 하에서 공명당이 연정 세력으로 참여하는 일본 정치 체제와 유사한 모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같은 기존 정파들의 권력 나눠먹기식에 대해서는 국민적 저항이 크고 차기 대선 주자들도 반발하고 있어서 과연 박지원 의원의 구상대로 향후 전국이 돌아갈지는 미지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박지원 의원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네, 직접적으로요. 박지원 의원님 불가피하게 탈당하실 겁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굳혀가고 있습니다. 굳혀가고 계십니까? 네, 저도 단독 집권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지금 새누리당에서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개헌을 통해서 연정을 참여하고 또 경제, 외교, 일자리, 인구 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는 역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해오신 핵정책,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래서 저는 일단 통합, 개헌, 통일운동을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노력을 하면은 반드시 야권 통합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 통합이 이루어져야만이 국민들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비록 총선 후라도 통합해서 정권 교체의 희망을 국민에게 제시하자. 어우,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던데.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7,000원 운전자 보험,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 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 안이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455-8087.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가짜 기자들은 가라! 진짜 기자회견.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입장하십니다. 네, 이 시대의 욕통령, 욕근혜 대통령과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욕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욕정이 전 대통령의 딸, 요경재단 이사장을 지냈고 용나라당 대표를 지냈고 지금은 용놀이당의 실소유주인 욕근혜입니다. 아호는 씨박입니다. 씨박 욕근혜 인사드립니다. 아이고, 이거 조금 재밌었다고 하루 더 써먹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새해 경제 운용에 관한 것입니다. 올해 경제 정책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경제 정책이요? 미시적인 대책 아니면 거시적인 대책? 뭘 물어보시는 건가요? 와, 이런 추가 질문이 나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자, 그럼 좋습니다. 미시적 대책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미시적 대책은 잘. 네? 잘하면 된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거시적인 대책은 뭡니까? 거시적인 대책은 그것도 잘. 그게 뭡니까 그게? 아니, 우리 경제가 방향이나 방법이 없어서 발전을 못했나? 이거는 의지의 문제 아니야. 진정성의 문제기도 하고. 그냥 잘하면 돼. 근데 어떻게 무엇으로 잘하겠다는 겁니까? 게다가 우리는 뭐 혼자서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 전망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암울한 환경. 이 환경에 대처하는 카드가 뭐냐? 국민들은 궁금해합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할 방법. 다시 말씀드릴까요? 경제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제시해달라는 겁니다. 제시했잖아. 뭘 제시하셨는데요? 최경환 그만두게 했잖아. 그럼 됐지 뭐.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집니다. 자, 그나저나 노동개혁. 이거 말이 좋아 노동개혁이지 해고 쉽게 하는 경제정책 아닙니까? 이거 포기하셔야죠. 아니, 자꾸 우리가 쉬운 해고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 그렇게 쉽게 노동자를 해고하는 회사는 나오는 게 좋지 않아? 그런 회사에서 해고되고 싶지 않아? 더 오래 다니면은 스트레스 받잖아. 약제비가 더 들어요. 가뜩이나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고 있는데. 그래요. 그런 나쁜 회사는 나오는 것도 좋지요. 근데 나오면 뭐합니까? 일자리가 없잖아요. 돈을 못 벌잖아요. 아니, 박근혜 정부가 말이죠.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저 막말 돼지 새끼 지랄하고 자빠졌어. 야, 너 우리 정부가 얼마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줄 알아? 아니, 언제? 뭘로요? 난 구경도 못 해봤어.
국정교과서 집필자 공모했잖아. 그 일자리를 마련해줬는데 왜 아무도 지원을 안 해? 아니 일자리를 만들어줬으면 와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일자리 잡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말이야, 내가 세월호 참사 일으켰잖아. 그래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도 만들었다고. 그렇게 해서 직원들을 채용하기도 했어. 이래도 내가 일자리에 관심 없는 대통령이야? 씨발 듣고 보니까 존나 열받네. 그리고 이건 차마 이야기 못한 건데 여기저기 시위하러 나오는 할배 할매들, 그분들 용돈 챙겨드리고 있어. 우리도 그것 때문에 허리가 휘어요. 아, 그건 용돈이죠. 급여가 필요한, 안정적인 급여가 필요한 청년 세대 못 챙겼잖아요, 솔직히. 내가 뭐라고 그랬어? 청년들 보고 중동 가라고 했잖아. 청년들 다 어디 가냐고 했을 때 중동 가서 텅텅 비어버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도록 중동 가라고 했잖아. 그랬더니 한 명만 가더만, 한 명. 그 김모군이요? IS로 간 거죠? 그래, 그 아이스로 갔다고 말이야. 아이스가 어디야? 취업난이 극심한데. 아니, 아이스가 아니라 IS요. 아니 얘는 말하는데 자꾸 짜증을 내, 씨발. 그래, 거기서 먹고 살고 잘 살잖아. 그럼 됐지. 아니, 잘 사는지 지금 어떻게 이 세상에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국정원이 그건 파악 못하더만 보니까. 그런 거 말고요. 좋습니다. 제조업에 국한시켜보죠. 제조업. 이 제조업에 질 좋은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을 어떻게 바꾸려고 해요? 제조업에도 불법 파견 가능하도록, 합법 파견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법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제조업에 꽤 신경 썼어. 이 국내에 남아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재택근무 일자리 많이 만들어줬다고. 예? 재택근무요? 재택근무로 제조업을 합니까? 당연히 가능하지. 댓글 제조하는 거, 그거 가내수공업 아니야. 아, 정말 올해 우리 경제는 정말 노답이군요, 노답. 노무현이 답이다, 이 말하는 거야 지금? 너 친노지? 탄저균보다 더 나쁜 친노. 아, 내가 어떻게 친노예요? 야, 너 친노하고 친할 거 아니야? 친노한테 가서 전해라. 어? 이젠 너희들의 선상님을 붙잡지 말고 놓아주라고. 원래는 죽어서 사라져야 할 피해족들 아니었어, 친노가? 그런데 기사회생한 거 아니야. 그 양반이 부엉이 바위에서 운지하느라고. 야, 선상님, 운지. 이거 뭐 대통령부터 일배셨군요. 몰랐냐? 야, 소라넷은 단칼에 없애면서도 일배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해가지고 그냥 두잖아, 내가. 야, 소라넷이 어디 특정 지역을 비하했냐, 사회적 약자를 비방했냐. 그러니까 또 전해라. 일배는 끝까지 갈 거라고 전해라. 다시 이야기해서 친노는 이제 그만 몰핀 맞고 제정신으로 돌아오라고 전해라.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48%밖에 안 된다고 전해라. 그 이유를 알 필요는 없다고 전해라. 여기는 우리 박씨 가문의 나라라고 전해라. 아, 그리고 전하는 김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한테도 전해라. 지금이야 부하들이지만 자꾸 티껍게 나오시면은 언젠가부터는 세월호 가족 꼴 날 수 있다고. 그렇게 전해라.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겨레 정치바의 전속 바텐더 김태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정치바 모범 바텐더 김태규라고 합니다. 네. 모범 바텐더 그 누가 지정해 주는 겁니까? 지금 각자 서로 다 만들었고요. 우리 김보혁 기자는 이제 1호 바텐더라고 해서 1바. 예, 또 김원철 기자라고 제 후배 기자, 잘생긴 기자 있는데 그 기자는 이제 꽃미남 바텐더. 아, 본인이 그렇게 자처합니까? 네,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근데 잘생기긴 잘생겼어요. 예, 그래요. 진짜 뭐 사진을 보면은 배우를 해도 되겠다. 예. 기자보다는 그렇습니다. 배우 쪽이 좀 더 가깝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서 그 비주얼을 많이 좀 활용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일주일에 3번씩 우리 김태규 기자님이 한국 정치를 짚어주실 텐데, 자, 오늘 첫 번째 꼽아주신 이슈가 안철수 의원이네요. 네네. 오늘 뭐 괄목할 만한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예, 오늘 오전에 청소를 하셨습니다. 청소요? 예. 그
영등포역 동부광장에서 환경미화원들과 이제 청소를 했는데요. 얼마 전엔 연탄 나르고 밥을 나르고 하여간 참 민생 속으로 들어가셨군요. 요즘 몸으로 많이 뛰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말씀을 보면 약간 이제 농담이긴 한데 여의도가 정말로 깨끗한 청소가 필요한 곳이다. 여의도. 그리고 새로운 정치, 깨끗한 정치 실현을 위해서 청소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고 봐야죠. 어쨌든 본인은 새 정치를 표방하고 있고, 기존의 낡은 정치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런 약간 좀 썰렁하긴 한데 그런 농담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본인은 이제 청소를 할 주체지 청소 당할 주체는 아니다. 이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죠. 정치 시작하신 지 한 2, 3년 됐는데 말이죠. 아직은 좀 선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본인은 자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신당 작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일요일에 남자신데. 이번 주 일요일에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에는 창당 준비위원회 발기인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또 많은 분들 모시고 짠 하고 이제 나타나셔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원년 멤버 교화대 지금 힘을 쏟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보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성식 전 의원도 그렇죠.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도 계시고, 장하성 고려대 교수도 계시고. 그 2014년 벌써 2월인가요? 3월인가요? 정말 그 민주당과 전격적인 통합 선언을 할 때 주위 분들에게 별로 의견도 구하지 않고 매우 비밀리에 그 일이 추진됐잖아요. 그래서 윤여준 전 장관이라든지 김성식 의원이라든지 매우 황망하게 황당해하면서 이제 안철수 의원 곁을 떠났는데 그분들한테 다시 이제 손을 내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일단 윤여준 장관 그간의 발언을 들어보면은 안철수를 다시 도울 것처럼 보이더군요. 좀 기류가 조금 바뀌셨나 보죠. 요즘 바뀌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본인 몸도 안 좋으시고, 그래서 정치에 참여할 의사가 별로 없다고 며칠 전까지는 제가 그렇게 이제 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또 계속 상고 처리를 하고 모시겠다고 하면 또 어떤 역할을 할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장하성 교수는 어떻습니까? 며칠 전에는 문재인 대표에게 러브콜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문재인 대표도 그랬고, 또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간철수든 김철수든 안철수든 내가 도와줄 사람이 내가 도와주겠다. 근데 일단 어떻게 될지는 오는 일요일에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참여를 한다면은 일요일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드러내시겠죠. 아무래도. 어떻게 좀 정치 기자들이 미리 좀 파악하신 바는 없으세요? 아직까지 장하성 교수의 합류 여부나 그건 아직 확인된 건 없습니다. 제 일을 하고 있다. 거기까지는 이제 맞는 것 같고요. 김성식 의원은 어떻습니까? 전 의원. 김성식 의원은 아무래도 같이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동안 이제 많이 좀, 이 정치판을 좀 떠나 있었고, 그 합당 이후에. 본인의 이제 역할, 룸이 이제 마땅한 룸이 없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옛날에 그런 어떤 서운한 감정이 좀 있더라도, 이번에는 좀 같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상돈 교수도 좀 뜻이 있어 보이는 것 같던데요, 인터뷰. 이상돈 교수도, 안철수 의원 쪽에서 요청을 한다면 같이 하겠다는 뜻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대략 그렇게 된다면은 이상돈 교수하고 가까운 박영선 의원의 합류 가능성도 어떻게 예견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아직 확실하지가 않은 게 어쨌든 이 더불어민주당에 지금 상당히 큰 키를 쥐고 있는 중진급 정치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결행을 하기 전까지는 그게 감지되거나 그러기는 계속 주목은 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지금 박영선 의원이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쪽으로 합류를 한다든지 그런 기류는 아직까지는 감지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영선 의원이 움직이려 한다면은 밑밥을 좀 많이 깔 것 같아요. 어떤 밑밥을 깔까요? 당에서 문재인 대표가 잘못하고 있다 이러면 안 된다.
네. 며칠까지 말미를 줄 테니 어떻게 하라. 네. 뭐 이러다가 이제 들어주지 않으면 그때 이제 결행을 하는 이런 수순을 밟지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저쪽 땅으로 가는 거는 일단 설득이 안 되잖아요. 대중에게. 그러겠죠. 명분도 약하고요. 예.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행보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아이고 안철수 의원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표도 인재 영입에 지금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많은 뭐 나가셨지만 어쨌든 그런 식의 경쟁은 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야권의 어떤 그런 움직이고 있다. 변화하려고 한다. 인심을 얻으려고 한다. 뭐 이런 차원에서의 경쟁은 뭐 나쁘진 않은데. 근데 선거 결과에서 야당이 받을 수 있는 표가 한정돼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참 결선 투표가 없는 이상은 참 어려운 일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죠. 예. 네. 또 다른 이슈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박원순 시장 주목하고 계시네요.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박원순 시장도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경쟁도 좋지만 이렇게 각계 약진을 하다 보면 수도권에서는 다 필패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이 있는 거고. 네. 오늘 이제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앵커가 당 차원이든 후보 개인이든 4월 총선에서 서울이나 수도권의 야권 연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원순 시장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통합은 필승이고 분열은 필패라는 게 만고의 진리다. 선거 전에 통합 또는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앞서서 박지원 의원 인터뷰 내용도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나온 걸 들어봤는데 그 박지원 의원 역시 통합을 해야 된다. 총선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게 총선 전에 통합을 하게 되면 더 웃기지 않나요? 꼴이? 통합은 사실상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워낙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하잖아요. 그러니까 통합보다는 현실 가능한 방법은 연대가 되겠죠. 선거연대. 그리고 이제 호남에서는 이제 경쟁을 해도 상관이 없죠. 새누리당의 경쟁력이 여긴 별로 없으니까. 문제는 이제 수도권인데요. 수도권에서는 각계약진하면 필패하는 거는 우리가 뭐 눈으로 봐도 알 수 있는 거고. 새누리당 쪽에서는 어떤 보고서까지 나오고 있냐면 그렇게 다자구도가 되면 서울 48개 지역구에서는 42곳을 새누리당이 먹을 수 있다. 그런 지금 분석이 지금 흘러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뭐 정치는 상물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4개월 뒤의 일을 미리 예견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좀 무리이긴 한데요. 뭐 그때까지 뭐 정치가 아무런 한국 정치권 특히 야권이 아무 변화가 없을 리는 없을 테고 말이죠. 단일화 이 얘기가 또 다시 나온다는 그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안철수 의원 쪽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글쎄요 호남에서 수도권 후보를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그 호남의 신당들 또 게다가 정의당까지 이게 쉬울까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단일화가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안철수 신당 쪽에서는 단일화는 없다. 선거공학적 연대는 없다. 계속 선을 긋고는 하지만 승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저희 취재 어떤 기자가 수도권 예비 후보를 접촉을 했어요. 이분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으로 갈까 아니면 안철수 신당으로 갈까 지금 고민하는 분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완주를 염두에 뒀던 후보자라도 선거 예측이 불리하게 나오면 지도부의 단일화 경선이든 주고받기식 정치 협상이든 일단 판을 흔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게 선거판의 승리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당 지도부가 절대 단일화 없다 해도 밑으로부터의 그 어떤 압박 이거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군요. 후보들의 압박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어떤 야권의 그 주도권의 향배를 쥐고 있는 호남 민심도 지금은 이제 안철수 신당의 힘을 많이 실어주고 있지만은 그 정작 총선이 가까워져서 참패가 이제 예견이 된다면 거기서도 또 어떤 전략적인 판단 내지는 압박이 또 가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선거연대는 없다고 해도 현실적인 승리가 아니더라도 대패를 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어떤 연대는 가능하지 않을까. 예. 희망 섞인 바람이기도 합니다. 예. 아니 새누리당은 창조적인 분화를 안 합니까? 그분들은 정말 한 10년 동안 예. 야당 생활하면서 너무나 영리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흩어지면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 그리고 예전 친박 연대나 이 정도로 결기를 가진 분들도 없잖아요. 예. 박근혜를 중심으로 그렇게 박근혜라는 믿을 만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무소속으로라도 나갔지만 지금은 그 친박을 제외한 다른 세력, 그런 세력이 없는 거잖아요. 새누리당. 예. 그렇기 때문에 박성민 그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정치의 그 발전을 위해서는 새누리당의 분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에 100% 동감하는데 정작 새누리당 의원들은 흩어지면 죽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소식, 이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정을 지시하셨다고요? 사정을 사실상 지시한 걸로 해석이 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과거의 적폐가 경제 활력 회복의 걸림돌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경제 활성을 위해서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경제를 갉아먹고 있는 적폐나 이런 것을 척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쓰는 단어가 뻔하네요. 척결. 척결, 적폐. 이 적폐 이거는 세월호 참사 때 사과 비슷한 것을 하면서 이제 세월호 사고 자체가 몇십 년 동안 쌓여온 적폐의 결과물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책임을 회피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나왔던 그 단어였거든요. 예. 그것도 지금 쓰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걸 이제 받들어야 할 황교안 총리 어떤 시그널로 받아들였을까요? 그리고 황교안 총리도 있고요. 그리고 검찰 그 수사 라인이 이제 재편이 됐잖아요. 이재표 총장이 물러나고 김순환 검찰총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렇게 라인이 짜여졌는데 그 새로운 그 검찰 지휘부로서는 이제 시험 때죠. 박근혜 대통령으로서 이 칼이 잘 드는지 안 드는지 한번 보고 싶은 것이고, 그러면 또 알아서 잘 열심히 이 사정 지시를 잘 받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야당 정치인을 향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진실하지 않은 여당 정치인을 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이건 이제 본인의 레임덕을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제 무력으로 시위하는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작년의 사례에서 조금 반면교사 내지는 타산지석을 좀 삼아야 될 것 같은 게 작년 4월에 이 사정정국이 조성이 됐었잖아요. 이한구 국무총리가 부정부패와의 전면전 대국민 담화를 내고 그러고 바로 이제 포스코에 대한 압수수색. 그러니까 MB 정권의 그 해외 자원 외교 수사에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송환종 리스트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그 사정을 지시했던 이완구 총리는 완전히 너덜너덜해졌고, 완전히 스타일도 구기고 그 효과도 제대로 얻지 못했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요. 그 부메랑이 됐죠, 결국? 그렇죠. 그 수사의 그 칼날에 성환종 의원, 전 의원, 새누리당 전 의원, 그 양반이 표적이 됐던 거고, 그 성환종이 이완구한테, 내 돈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왔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완구뿐만이 아니라 김기춘, 허태열 다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성환종의 그 메모에서 등장한 인물들, 친박들은 완전히 다 면죄부를 받지 않았나요? 면죄부를 받았고, 홍준표는 면죄부를 못 받았고요.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명백해서 사안이 명백하고 총리라는 직위에 있던 게 또 너무 거물이 돼 있어가지고 덮어주고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완구, 홍준표 두 명 딱 기소가 된 거죠. 이완구 전 총리는 내년 공천받기 어렵겠네요. 어렵다고 봐야죠. 지금 이제 계속 재판을 받고 있는 거고.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사정을 지시하셨네요, 우리 박 대통령께서. 어떤 여파가 있을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김태규 기자,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만들고 있는 정치바.
예,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겨레 홈페이지 들어가도 되고 또 독자적인 도메인 있습니까? 독자적인 도메인에 폴리바, 폴리바.co.kr 들어오셔도 되고요. 예.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정치바 검색하셔가지고 좋아요 누르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마련한 재밌는 따끈따끈한 뉴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한겨레 신뢰도 1위의 그 한겨레가 만드는 정치 특별 섹션 정치바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신축 빌라 정보 빌라타임즈 하나면 됩니다. 현장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새로 오픈한 현장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분양 마감 현장이라면 빌라타임즈의 레이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빌라타임즈 정보는 알찹니까? 당연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퀄리티 높은 사진 여러 장이다. 지도 서비스, 무료 투어 서비스, 무료 상담 서비스까지. 빌라타임즈 짱이죠? 그러다 허위 매물 걸리면요? 포상금 100만 원 약속합니다. 수도권 빌라에 관한 정직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빌라타임즈.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여보, 나 그날이 오면 떡 돌릴 거야. 당신 말버릇처럼 하더니 정말 그날이 오면 떡 돌릴 거야? 근데 무슨 떡? 이미 더 라이스로 결정했어. 아, 흰쌀만 들어가는 탄수화물 덩어리 떡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더 라이스? 백설기에 흰콩과 현미가 들어가 비타민 무기질까지 담뿍 담긴 떡 더 라이스. 맛도 끝내준다며. 근데 세상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지금 미리 맛보자고. 홈페이지는 더라이스.net, 전화번호는 02-2605-3644. 선물, 행사, 잔치, 효도, 합격 기원에도 더할 나위 없는 떡, 더 라이스. 다시 한번 홈페이지는 더라이스.net, 전화는 02-2605-3644. 어머나, 이게 다 여기 있었네. 그래요, 충남서산의 명인이 만든 감태가 이슈. 경남 밀양에 눈꽃 동충 하초가 있다 아닙니까? 겁나게 맛있는 나주에 청정 한우도 있단게요. 팔도의 농촌 기업들이 팥가게에 다 모였네요. 팥가게에서 착한 쇼핑하세요. 구글에서 팥가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을 짚어보는 시간. 관점 있고 내공 있는 기자,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뭐 한마디 했더군요? 네. 범금융 10년 인사회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이주열 총재께서 우리 경제 과제는 올해 우리 경제 과제는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모양입니다. 네. 뭐 가계부채 문제야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말이죠. 네. 예. 사실은 이주열 총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좀 상당히 뒤늦은 감이 있는데요. 예. 원래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이라는 곳이 그 정부 한국은행의 독립이 자주 강조되는 이유가 뭐냐면 돈을 얼마나 찍고 물금리를 어떻게 정하고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조정하고 이런 것들이 정부 정책하고는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화폐는 얼마나 찍어야 할지, 금리는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물가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어떤 정부가 이제 뭐 정치적인 이유로 돈을 엄청나게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막 돈을 풀고 국민들의 마음을 사면 그 정권이 후에는 유리할지 몰라도 나라 경제는 개판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적어도 그 권한만큼은 이제 한국은행한테 독립적으로 주자, 이런 거였고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나라가 한국은행이 독립된 게 조순 총재께서 하는 총재에 있었을 때 처음 사실상 독립이 됐지. 그 전에 1980년대는 어떻게 했었냐면 재무부의 한 뭐 7급쯤 되는 공무원이 올해 금리는 몇 %, 올해 화폐는 이 정도 풀어, 이걸 정해버렸습니다. 아하. 그래서 한국은행의 별칭이 뭐였냐면 재무부 남대문 출장소, 이런 별칭이 붙어 있었어요. 남대문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은행이라는 곳은 애초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그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해왔었는데 네. 노준 총재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한국은행이 독립이 됐고 예. 그 이후로 이제 쭉 한국은행은 상당히 독립 기조를 유지를 해오다가 예. 이명박 정부 때도 그나마 괜찮았었는데 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한국은행이 다시 마음 재무부 남대문 출장소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주열 총재가 지금 가계부채가 1,200조가 됐는데 예, 1,200조. 이제 와서야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정말 심각한 책임 방기라는 생각이 우선 첫 번째로 듭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그러면은 가계부채 문제를 관리하겠다는 겁니까? 이것도 사실은 좀 웃긴데요. 예. 자, 대출 규제를 조금 더 강화하고 예. 뭐 이래야 된다는 한국은행의 권고를 네. 정부가 얼마나 받아들이냐에 있는 건데 네. 정부도 지금 그 가계부채가 워낙 심각하니까 예. 이 문제를 가지고 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그 발표를 하면서 네. 대출 규제를 좀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조차도 수도권 지역은 올해 2월부터 조금 더 대출을 까다롭게 해주겠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방은 총선 이후인 5월로 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조차도 이제 총선의 표심 때문에 네. 지방에 있는 분들의 표심을 얼어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5월로 미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네. 뭐 총선 때문에 이렇게 지방만 5월로 미루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네. 임종률 금융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예. 봄이자철을 지나서 시행하자는 뜻이다. 그러니까 신학기를 맞아서 3, 4월에 이제 이사 수요가 많으니까 예. 지방에 있는 분들 좀 편의를 위해서 일부러 늦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서울은 이사 안 합니까?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 말이죠. 서울은 이사를 안 하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이주열 총재도 그렇고 우리나라 그 최경환 부총리부터 쭉 이어져온 정책을 보면서 그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은 박근혜 정부는 가계부채를 전혀 관리하고 싶은 생각이 본질적으로 없었던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예. 이게 왜냐하면 역대 보수 정권들이 쭉 하는 행동들을 보면 쉽게 말하면 부동산 가격으로 민심을 사고 그걸 투표 때 표와 엿바꿔 먹는다. 네. 이게 거의 정형화된 패턴이었습니다. 예예. 그러니까 작부 중산층들에게 집을 사라고 강요를 하고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때도 제 주변 사람들 물어보니 박근혜를 찍은 사람이 몇 명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왜 찍었냐 이렇게 물어보면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 후보보다 집값을 좀 덜 떨어뜨릴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대 보수 정부들은 집을 자꾸 사라고 강요를 하고 그다음에 이 집값은 나를 뽑아야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위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구조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집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기묘한 자산 형태를 정치를 이용해서 이것을 이용해서 정치의 이득을 보는 이 행태는 사실은 굉장히 깨기 어려운 패러다임입니다. 진보 진영에서도 몇 번 이걸 깨려고 시도를 했다가 다 실패를 합니다. 사실은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과세 구조를 한번 바꿔놓으려고 하셨다가 엄청나게 큰 역풍을 맞으셨고 임대중 정부도 임대주택 확대를 통해서 주거 공간을 좀 넓히려고 하셨다가 서민들에게는 지지를 받았지만 중산층에게는 큰 지지를 받지 못하셨고 결국은 이제 가계부채를 이렇게 늘리는 궁극적인 그 보수 정부의 목표라는 게 집을 사는 계층을 늘리고 너희는 중산층이야라는 착각을 심어준 다음에 나를 뽑아야 부동산 가격이 유지될 수 있어 이렇게 위협하는 이 패러다임에 대해서 진보 진영이 조금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가계부채가 많아서 위험하다 차원을 떠나서 이 부동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우리 국민들과 민중들에게 선의의 좋은 결과를 안겨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지금은 정말 좀 고민해봐야 될 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상당히 뭐랄까요. 의미 있는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정권의 인기가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은 선거에서 야당이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단선적인 접근만 그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한국경제 새누리당조차도 매우 불안하다. 이한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고해성사 비슷한 말도 얼마 전에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경제 올해 정말 큰
큰 위기를 만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정말. 주변 여건도 그렇고 말이죠. 네. 예. 자, 지금 그래서 오늘 석간 헤럴드 경제를 보더라도 네. 새해부터 이중 폭탄, 유리턱 한국 경제 불안불안 이런 제목을 달고 있네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위기를 대하는 관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예. 어제 이제 중국 증시가 대폭락을 했습니다. 예. 오늘은 뭐 조금 진정이 됐는데 역시 오늘도 하락세였고요. 예. 중국 증시가 한번 폭락을 하고 중국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올해 전망이 좋지 않으니까 한국 경제가 이제 휘청휘청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헤럴드 경제에서는 리퍽 한국 경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리퍽이요? 그 중에 오늘 또 다른 뉴스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11월달 경상수지가 94억 달러 흑자를 냈고 45개월째 사상 최장 흑자 행진을 했는데 이게 모든 언론이 어떻게 다루냐면 불황형 흑자라는 겁니다. 불황형 흑자. 예, 수출이 늘어서 흑자가 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수출은 지금 뭐 10몇 개월째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데 수입이 더 줄어서 흑자가 났다는 거죠. 유가가 하락을 하고 그래서 수입액이 워낙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부하 전 언론이 보도를 하는 뉴스 태도가 어떤 거냐면 흑자는 흑자인데 이게 불황형 흑자라서 사실은 우리나라 수출이 줄어서 너무너무 걱정스럽다. 이런 언론 그 보도의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이기도 하고요. 수출이 지금 엄청나게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조금 우리 애청자분들이랑 같이 고민을 공유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선 근본적으로는 지금 흑자입니다. 어쨌든 뭐 수출도 줄었지만 수입이 훨씬 더 많이 줄어서 흑자인데 우리가 조금 이렇게 경제가 안 좋고 지금 뭔가 수출이 너무 어려울 때 우리 스스로가 너무 막 불안하고 이런 거보다도 이럴 때를 기회로 삼아서 정말로 한국 경제가 어떤 패러다임의 좀 전환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오늘 이 기사를 뽑았는데요. 유리턱 한국 경제라는 게 그런 거죠. 우리가 수출이 잘 안 되면 미국 수출이 잘 안 되면 중국 수출이 잘 안 되면 한국은 망할 거야. 이런 선입견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정부도 한중 FTA 밀어붙일 때도 그랬고 지금 말도 안 되는 노동경 밀어붙일 때도 똑같은 논리인데 우리가 지금 수출이 이렇게 부진한데 대기업에게 조금 더 많은 재량권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수출을 잘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노동자들 임금 깎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래야지 우리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보면 이게 지금 얘기가 조금 길어질까 최대한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미국 경제를 보면 1947년부터 75년까지 그냥 번영도 아니고 대번영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를. 대번영. 약한 30년에 걸친 시기를요. 그러니까 1929년 대공황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국민 상위 1%가 미국의 4분의 1 정도를 가져가는데 이 대번영 시기에는 이 1%가 가지고 있는 국부의 숫자가 10%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시기 미국은 정말 눈부시게 잘 살았습니다. 우리 옛날 미국 영화 보면 뭐 하녀도 있고 가정부도 있고 싹 다 사라집니다. 모든 가정에 TV가 들어서고요. 이게 왜 이랬냐면 대공황 이전까지 아주 낮았던 미국 노조 가입률이 한 10%도 안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45년에 이 수치가 35%로 훌쩍 뛰어오릅니다. 그리고 이 대번영 시기에 좀 놀라울 수인데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소득세 상한선을 몇 %까지 끌어올리냐면 63%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이게 1951년도에 이게 사회주의 국가 얘기가 아닙니다. 소득세 상한율이 91%까지 오릅니다.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사람들은 100억 벌면 91억을 토해내야 되는 겁니다. 세금으로. 이게 한 번도 사회주의 경험을 안 해본 미국인데 이게 어떻게 수용이 됐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런데 이 시기가 미국 경제가 가장 화려했던 시기거든요. 왜냐하면 부가 부유한 사람한테 집중되지 않고 상속세 최고세율도 77%였으니까요. 아빠가 부자라고 아들이 부자가 되지 않고 자식이 부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가 골고루 중산층에 분배가 되면서 이 시기에 미국은 정말로 말 그대로 중산층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만든 제품들을 미국 스스로가 소화할 수 있는 내수 경제의 기반을 닦게 되죠. 그래서
이 시기는 정말 그 베트남 전쟁 때문에 이게 깨지는데 예. 미국 역사를 풀어봐도 정말로 눈부신 발전의 시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즘 수출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뭐 수출이 안 되는 건 굉장히 큰 위기죠. 그런데 수출이 안 된다는 이유로 정부가 추진을 하는 안들을 보면 수출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해요. 예. 그래서 노동자들 임금을 깎아야 해요.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를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네. 저는 이 정책을 예. 지금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진보 진영도 네. 한국은 수출이 안 되면 하는 나라야.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 게 아닌가. 예. 돌이켜봐야 될 때라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수출을 위해서 대기업에게 굴을 몰아주는 정책이 아니라 네. 수출은 하락하고 있어도 수입도 똑같이 하락했으니까 흑자는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럴 때야말로 한국 경제가 미국이나 중국이 휘청한다고 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을 스스로의 내성을 가지는 방안을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네. 대기업들이 지금 10대 재벌들이 500조 원 가까운 돈을 쌓아놓고 있고 네. 어쨌든 경상수지 흑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때 네. 오히려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이고 극빈층에 대한 그 복지제도 정책을 훨씬 더 활성화시켜서 역발상을 이 사람 하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소비의 여력을 넓혀주면 예. 우리나라 제품이 국내에서 최소한의 소비가 가능하고 자립적인 내수 경제의 기반을 닦을 수 있을 때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게 경상수지가 적자라면은 문제라도 예. 흑자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재벌들이 돈도 가득 쌓아놓고 있으니 네. 수출이 안 된다는 것에 너무 겁을 먹지 말고 이럴 때야말로 우리 국민들에게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조금 더 소득의 기회를 넓혀주는 기회를 삼아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뭐 혹자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 수출 비중을 줄이고 내수를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다 보면은 남미의 길로 가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건 조금 복잡한 문제인데요. 예, 예. 오늘 말씀을 드릴까 아니면 다음에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릴까요? 다음에 한번 우리 스페셜로 예. 그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 오늘 생각도 못했던 전혀 새로운 관점의 해설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공화국 논평. 단발머리를 지긋지긋하게 싫어하시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애교부 장관 윤거세에게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야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단은 위안부 문제를 갖고 징징대는 치졸하고 쫀쫀하고 야비한 이 나라의 꼬라지를 바로잡고 쿨하고 대범하고 간지나게 용서하며 일본과 얽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정리하고 싶은 박근혜 동지를 괴롭히는 소녀상 집사꾼들에 대한 강력한 응징의 의지다. 특히 이재호 등은 친박의 소중한 인적 자원 반기문을 비방하고 나섰는데 이는 박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바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쓰리쿠션 공격 행위가 확실하다. 윤 거세는 시민단체들이 소녀상 철거에 끝까지 응하지 않으면 소녀상 그 옆에다가 일본 군복을 입고 말을 탄 박정희 동상을 세워서 이 나라에는 반일 세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친일 세력도 있다는 점을 일본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노기가 풀리지 않고 종북 좌파들이 끊임없이 시비를 걸 경우 일본 대사관을 청와대 안으로 이전해서 가시권 안에서 소녀상을 안 보이게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을 일본 대사관이 내켜하지 않는다면 수요일 낮에 어버이와 엄마를 동원해서 수요 맞불 집회를 열어 이 나라의 애국 세력, 즉 일본 애국 세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과시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안 풀리면 수요일을 물의 날이라고 해서 수요 집회에 온 자들에게 물대포를 선사해야 할 것이다. 위안부 할머니를 감싸고 도는 인간 말종 승냥이 쓰레기들에게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는 망동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불러오는가를 똑똑히 일깨워줄 것이다.
백성들이 학살당할 때 함께 피 흘리는 교회는 존경받습니다. 엘살바도르 군사 독재 정권에게 암살당한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1980년 남미 엘살바도르의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는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서 불의한 세력과 저항하고 싸우다가 미사 도중에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해방신학자 김군수. 그의 번역이 있기에 더욱 값지고 빛나는 책. 스코트 라이트가 쓰고 김군수가 번역한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아르테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의 날씨. 네, 오늘 서울이 아침에 영하 4도, 대전 영하 4도, 전주 영하 2도, 창원 0도, 낮 기온 서울 2도, 창원 9도, 부산 10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한편 건조함이 걱정인 곳도 있는데요. 강원 영동과 경북 해안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는 호남과 충남, 제주에 눈이나 비가 오겠고요. 주말 토요일에는 이 비가 그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네, 김용민 브리핑 제1부 뉴스 매거진 노컷뉴스 사설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와 법적 책임을 요구하기 위한 수요 집회가 오늘로 만 24주년을 맞는다.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주 수요일에 열리는 이 행사는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기이치 일본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시작돼서 오늘로 무려 1212회를 맞이하게 됐다. 세월은 흘러 어느덧 세계 최장의 집회가 됐지만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이뤄낸 합의안도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했다. 수요 집회를 주최하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요구사항은 명료하다. 전쟁 범죄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법적 배상에 나서라는 것이다. 진정성을 보이는 차원에서 위안부를 둘러싼 과오에 대한 역사교과서 기록과 추모비, 사료관 건립도 포함됐다. 그런데 연말에 서둘러 발표된 합의문은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일본 정부의 진정성도 확인할 수 없고 합의 내용을 놓고는 두 나라 사이에 벌써부터 딴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 이로써 한일 관계는 미래 지향의 신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연일 선전하고 있다. 정부가 파악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모두 238명이고 이 가운데 46명이 생존해 있다. 생존자의 평균 연령은 88.4세다. 24년 전 수요 집회가 처음 열릴 당시 이들의 나이는 평균 64세였다고 하니 요즘 100세 시대란 노래가 유행이라지만 당시엔 한창의 나이였을 것이다. 그 24년 동안 수많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한을 풀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했다. 최장기 수요 집회는 과연 언제 끝날 것인가? 한일 정부는 불확실한 협상을 보완해서 생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역사적 책무가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낮 12시 서울 종로에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1212차 24년 된 수요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조간 브리핑이 아침에 올라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